유진은 화장실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볼에는 시어머니가 던진 찻잔 파편에 긁힌 상처가 선명했고 눈꺼풀은 연일 계속된 수면 부족으로 퉁퉁 부어 있었다. 이제 겨우 결혼 6개월. 그녀가 꿈꾸던 신혼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다. 유진아, 당장 나와. 시어머니 말순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복도를 가로질러 화장실까지 파고들었다. 유진은 한숨을 내쉬며 서둘러 문을 열었다. 거실에는 말순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고 그 앞 소파에는 도경이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다. 또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유진의 목소리에는 이미 체념이 배어 있었다. 결혼 초기만 해도 그녀는 시어머니의 모든 요구에 웃으며 응했다. 설거지부터 청소, 빨래까지 모든 집안일을 도맡아 했고 심지어 말순의 친구들이 올 때마다 차와 과일을 정성스럽게 준비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은 말순에게 당연한 것일 뿐이었다. 잘못한 게 뭐냐고. 이 집에 발을 들여놓은 것부터가 잘못이야. 말순은 유진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쳤다. 유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런 말을 들은 게 벌써 몇 번째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어머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입 다물어.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대들어. 너 같은 거지집. 딸이 우리 도경이와 결혼할 수 있었던 것만 해도 감사해야 할 일이야. 유진은 도경을 바라봤다. 혹시나 했지만 남편의 얼굴에는 여전히 아무런 표정이 없었다. 결혼 전 그가 보여줬던 다정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아니, 애초에 그것도 가짜였을지도 모른다. 도경아, 넌 왜 가만히 있어? 당신이 데려온 여자 아니야? 말순의 시선이 아들에게로 향했다. 도경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천천히 일어났다. 유진아, 어머니 말씀이 맞아. 좀 더 조심스럽게 행동해야겠어. 그 순간 유진의 마음 한편에 남아있던 마지막 희망마저 완전히 사라졌다.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웃음이 너무나 공허해서 도경조차 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알겠어요. 앞으로 더욱 조심하겠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침실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다. 도경은 서재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고 집안은 적막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창문에 글자를 써보았다. 복수. 그리고 곧바로 지웠다. 다음 날 아침, 지옥은 다시 시작되었다. 말순은 새벽 5시에 유진을 깨워 아침 준비를 시켰다. 국밥, 반찬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야 했고 조금이라도 간이 맞지 않으면 호된 질책이 따라왔다. 이 맛없는 게 뭐야? 내가 요리를 할 줄 아는 거 맞아? 말순은 숟가락으로 국물을 맛보더니 그대로 뱉어냈다. 유진은 묵묵히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세었다. 오늘이 174일째. 결혼한 지 174일 동안 단 하루도 평온한 날이 없었다. 다시 끓여. 네. 유진은 기계적으로 대답하며 주방으로 향했다. 부엌에서 그녀는 칼을 들고 양파를 썰기 시작했다.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이 양파 때문인지 절망 때문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점심시간 말순의 친구들이 모였다. 유진은 차와 과자를 준비해 내놓았지만 말순은 친구들 앞에서도 며느리를 무시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얘는 정말 덜 떨어진 게 뭘 시켜도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차도 제대로 못 우리고 청소도 엉망이고. 친구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유진을 흘끔거렸다. 그 시선들이 유진의 가슴에 날카로운 칼처럼 꽂혔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저녁 무렵 도경이 회사에서 돌아왔다. 유진은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을 준비했지만 도경의 기분이 좋지 않은 것 같았다. 오늘 어머니가 회사에 전화했어. 유진의 손이 멈췄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무슨 전화요? 내가 집에서 제대로 생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시더라. 회사 사람들 앞에서 창피했어. 유진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말순이 아들의 직장에까지 전화를 걸어 며느리를 헐뜯었다는 것이었다. 이제는 집 밖에서도 그녀를 괴롭히기 시작한 것이다. 앞으로는 어머니께 혼날 일을 만들지 마. 알겠어? 도경은 차갑게 말하며 서재로 들어갔다. 유진은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무력감이 온몸을 짓눌렀다.
그날 밤 유진은 처음으로 진지하게 도망을 생각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다.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친구들과도 결혼 후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다. 무엇보다 말수는 그녀의 모든 개인 서류와 카드를 보관하고 있었다. 나는 정말 갇힌 거구나. 유진은 중얼거리며 베개에 얼굴을 묻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차가운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분노도 절망도 아닌 더 깊고 어두운 감정이었다. 다음 날 말수는 새로운 고문을 준비했다. 유진에게 가족들의 빨래를 모두 손빨래로 하라고 명령한 것이다. 세탁기가 멀쩡히 있는데도 말이다. 손빨래가 더 깨끗해. 내가 이 집에 얼마나 정성을 들이는지 보고 싶어서 말이야. 유진은 그날 밤늦게까지 화장실에서 빨래를 했다. 찬물에 빨간 손이 터져나갔지만 멈출 수 없었다. 말순이 중간중간 와서 확인했기 때문이다. 이것도 제대로 안 빠졌네. 다시 해. 몇 번이고 다시 빨래를 해야 했다. 유진의 손목이 아프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견뎠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 하나의 계획이 싹트기 시작했다.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을 갚아줄 거야. 그것은 아직 막연한 생각에 불과했지만 유진에게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녀는 그 희망을 가슴 깊이 품고 다시 한번 지옥 같은 하루를 견뎌냈다. 하지만 지옥은 아직 시작에 불과했다. 말순의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더욱 치밀해지고 잔혹해졌다. 그리고 유진의 마음속에서는 복수의 씨앗이 서서히 자라나고 있었다. 유진은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말했다. 결혼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었다. 1년 동안 그녀는 매일같이 기록을 남겼다. 말순의 학대, 도경의 방관, 그리고 자신이 당한 모든 일들을. 작은 다이어리에 빼곡히 적힌 그 기록들은 이제 그녀의 유일한 무기가 될 것이었다. 새벽 4시. 집안은 조용했다. 유진은 며칠 전부터 준비해둔 작은 가방을 들고 조심스럽게 방을 나섰다. 가방 안에는 몇 벌의 옷과 비상금,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다이어리가 들어있었다. 비상금은 그녀가 몰래 모은 돈이었다. 장을 보며 1,000원, 2,000원씩 아껴가며 1년 동안 모은 50만 원이 전부였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유진은 한 번 더 뒤를 돌아봤다. 1년 동안 그녀에게 지옥이었던 이 집을. 하지만 이상하게도 슬프지 않았다. 오히려 가슴이 시원했다. 잘 가, 말순 씨. 잘 가, 도경아.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작별 인사를 하고 집을 나섰다. 밖은 아직 어둠이 깔려 있었지만 유진에게는 그 어둠마저 자유로워 보였다. 첫 번째 목적지는 여관이었다. 가장 싸고 후미진 곳에 있는 여관에서 그녀는 며칠을 머물렀다. 그동안 그녀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 단순히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었다. 3일 후 도경이 실종 신고를 했다. 하지만 그의 태도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남편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아마 집을 나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집안 분위기가 좋지 않았거든요. 경찰관 앞에서 도경은 마치 연기를 하듯 말했다. 말수는 아예 경찰서에 나오지도 않았다. 그냥 도망간 거예요. 제 아들한테 억지로 붙어 있으려다가 뜻대로 안 되니까 야반도주한 거라고요. 언론에서는 재벌가 며느리 실종 사건이라며 며칠간 보도했지만 곧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수사도 형식적으로 진행되었다. 딱히 타살의 흔적도 없고 집안 갈등으로 인한 가출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한 달이 지나고 유진의 부모가 살던 집에 독촉장들이 쌓이기 시작했다. 그녀가 사라진 후 말수는 유진의 이름으로 빌려놨던 돈들을 회수하기 시작했다. 유진이 보증을 서준 대출들, 그리고 심지어 유진 명의로 만든 신용카드 빚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유진이 어디 있는지 아시죠? 돈을 갚아야 해요. 채권자들이 유진의 친정집을 찾아왔지만 이미 그 집에는 아무도 살지 않았다. 유진의 삼촌과 이모들도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다. 결국 친정집은 경매에 넘어갔고 유진이라는 사람의 흔적은 하나둘씩 지워져 갔다. 그 사이 유진은 어디에 있었을까? 그녀는 서울에서 가장 먼 지방 도시의 작은 고시원에서 지내고 있었다.
머리를 짧게 자르고 염색을 해서 인상을 바꾼 채로.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힘들었지만 그 어떤 날보다 자유로웠다. 언니 힘들면 쉬어도 되는데? 함께 일하는 알바생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유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일하는 게 좋아. 정말이었다. 비록 손이 거칠어지고 허리가 아팠지만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일할 수 있다는 것이 그녀에게는 행복이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유진은 새로운 결심을 했다. 단순히 숨어 지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수를 위한 준비를 시작하기로 한 것이다. 그녀는 우선 검정고시를 봤다. 고등학교를 중퇴했던 그녀에게는 학력이 필요했다. 매일 새벽까지 공부하며 시험을 준비했고 다행히 합격했다. 그 다음엔 대학 입학을 준비했다. 방송통신대학이었지만 그것도 그녀에게는 큰 의미였다. 경영학과를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입학 상담을 받으며 상담사가 물었다. 유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대답했다. 복수. 아니, 성공하고 싶어서요. 1년 후 말수는 자신의 부동산 투자 그룹을 더욱 키우고 있었다. 유진이 사라진 후 오히려 집안 분위기는 좋아졌고 도경은 어머니의 사업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우리 도경이가 있어서 든든해. 며느리는 필요 없어. 말수는 친구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말했다. 유진의 존재는 이제 완전히 과거가 되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이 유진은 착실히 자신을 변화시키고 있었다. 더 이상 그 유약하고 순종적이었던 며느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경영학을 공부하며 투자와 부동산에 대해 배웠고 동시에 성형외과를 알아봤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였다. 정말 많이 바꾸고 싶으시는군요. 성형외과 의사가 유진의 계획을 듣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코, 눈, 턱선까지 거의 모든 것을 바꾸려는 계획이었다. 네. 과거의 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고 싶어요. 유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배어 있었다. 그녀는 지난 2년간 모은 돈을 모두 성형 비용으로 쓸 작정이었다. 수술을 받기 전 유진은 마지막으로 도경과 말순이 사는 집 앞을 지나갔다. 까마득히 높은 담장 너머로 보이는 그 집은 여전히 화려하고 웅장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무섭지 않았다. 기다려. 내가 돌아갈게. 유진은 중얼거리며 돌아섰다. 그리고 그것이 김유진으로서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수술 후 회복 기간 동안 그녀는 새로운 이름을 정했다. 제이유. 영어 이름으로 하면 제이. 유. 김유진의 유진에서 따온 것이었지만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이었다. 안녕, 김유진. 이제 너는 죽었어. 거울 속 새로운 얼굴을 보며 그녀는 작별 인사를 했다. 그리고 제이유로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3년이라는 시간은 그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다. 외모뿐만 아니라 말투, 행동, 심지어 걸음걸이까지도 달라졌다. 그녀는 이제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했고 투자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췄으며 무엇보다 차가운 복수심으로 무장한 완벽한 무기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돌아갈 때가 되었다. 명동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열린 부동산 투자 세미나장에 나타난 여성은 모든 이의 시선을 끌었다. 완벽하게 정돈된 보브 헤어스타일, 샤넬 수트, 그리고 무엇보다 차분하면서도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다. 그녀의 명함에는 제이 유 인베스트먼트 더렉터라고 적혀 있었다. 제이 유라고 하시는군요. 어느 쪽에서 오셨는지. 세미나 주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명함을 건넸다. 홍콩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생겨서요. 그녀의 유창한 영어와 세련된 분위기에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특히 세미나를 주최한 말순의 눈이 번쩍 뜨였다. 홍콩이라니 얼마나 멋진 일을 하고 계시는지. 말순은 평소답지 않게 공손한 태도로 제이유에게 다가갔다. 돈 냄새를 맡는 그녀의 본능이 발동한 것이었다. 작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세미나를 주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의 부동산 투자 전략에 대해 많이 배우고 싶어서요. 제이유의 말에 말수는 우쭐해했다.
그녀는 자신이 한국 부동산계의 숨은 실력자라고 자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제가 이 분야에서는 좀 오래 일했거든요. 언제든 궁금한 것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말순이 자신의 명함을 건네자 제이유는 정중하게 받으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가운 감정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세미나가 끝난 후 제이유는 말순에게 개별 미팅을 제안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까요? 투자 규모가 꽤 큰 편이라. 얼마나 큰 규모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말순의 눈이 반짝였다. 우선 10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기회가 있다면 더 늘릴 수도 있고요. 말순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 100억이라는 숫자는 그녀에게도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다. 그럼 내일 저희 사무실로 오시겠어요? 좀 더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좋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날 제이유는 말순의 사무실을 찾았다. 강남의 한 빌딩 20층에 위치한 말순 부동산 투자그룹의 사무실은 생각보다 화려했다. 하지만 제이유의 눈에는 모든 것이 허세로 보였다.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평소보다 훨씬 친절한 표정으로 그녀를 맞았다. 사무실 한편에는 도경도 앉아 있었다. 제 아들 도경입니다. 저희 회사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도경이 일어나 인사를 하자 제이유는 차분하게 악수를 나눴다. 3년 전 자신을 방관했던 그 남자.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도 어머니께 많이 들었습니다. 홍콩에서 오셨다고 하던데 정확히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도경의 질문에 제이유는 미리 준비해둔 답변을 했다. 여러 해외 투자자들의 자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부동산과 기업 투자를 담당하죠. 그녀는 가방에서 정교하게 만들어진 포트폴리오를 꺼냈다. 홍콩, 싱가포르, 도쿄 등 주요 도시의 부동산 투자 내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물론 대부분은 가짜였지만 그것을 확인할 방법은 없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 정도 규모면. 말순의 눈이 더욱 반짝였다. 탐욕스러운 표정이 역력했다. 한국 시장에 특별히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있나요? 도경이 다시 물었다. 제이유는 잠시 생각하는 척하더니 대답했다. 개인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잠깐 생활한 적이 있어서. 좋지 않은 기억도 있지만 그래도 이 나라에 대한 애정이 남아 있어서요. 좋지 않은 기억이요? 결혼 생활이 순탄하지 않았거든요. 제이유는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그 말에 도경과 말순은 동정적인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돈 많은 이혼녀라는 판단이었다. 아, 그런 일이.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이제는 다 과거 일이니까요. 오히려 그 덕분에 독립적으로 살 수 있게 되었죠. 제이유는 다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투자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우선 강남과 서초 지역의 상업용 부동산에 관심이 있습니다. 특히 재개발 예정 지역이면 더욱 좋고요.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다. 마침 그녀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 하나가 바로 그런 종류의 투자였다. 마침 좋은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서초구에 위치한 오래된 상가 건물인데 재개발 확정이 거의 된 상태예요. 자세한 내용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이유의 관심 있는 표정에 말순은 신이 났다. 그녀는 열심히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제이유는 말순의 설명을 들으며 속으로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다. 이 사업의 허점들을 찾아내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미팅은 3시간 넘게 이어졌다. 제이유는 예리한 질문들을 던지며 말순과 도경의 사업 방식을 파악해갔다. 그리고 그들이 꽤 많은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냈다. 오늘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내부 검토를 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언제쯤 답변을 들을 수 있을까요? 말순이 조급하게 물었다. 일주일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제이유가 일어서자 도경이 말했다. 그런데 혹시 저녁 식사라도 함께 하시겠어요? 비즈니스 이야기는 그만하고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누면서요.
제이유는 잠시 망설이는 척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네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강남의 한 고급 일식집에서 식사를 했다. 술이 들어가자 분위기는 더욱 편안해졌다. 제이 씨는 앞으로 한국에서 계속 지내실 건가요? 도경의 질문에 제이유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분간은 그럴 생각입니다. 투자 관리도 해야 하고 무엇보다 한국이 좋아졌어요. 좋은 인연도 만나시고요. 말순이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녀는 이미 제이유를 며느리 후보로 생각하기 시작한 것 같았다. 그런 건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에만 집중하려고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 도경이도 혼자 지내고 있거든요. 이전에 결혼을 했었는데 그 여자가 가출을 해버렸어요. 말순의 말에 제이유의 손이 잠시 멈췄다. 하지만 곧 평상시 표정을 되찾았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냥 집 나간 여자예요. 자기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도망가 버린 거죠. 도경도 덧붙였다. 제이유는 조용히 그들의 말을 들으며 속으로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 여자, 나를 말하는 거구나. 식사를 마치고 헤어질 때 도경이 제이유에게 말했다. 다음에는 저 혼자서도 뵙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어요? 물론이죠. 연락 주세요. 제이유는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제이유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3년 전 이 도시를 떠날 때와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다. 이제는 그녀가 사냥꾼이고 말순과 도경은 사냥감이었다. 곧 시작될 거야. 진짜 게임이. 그날 밤 제이유는 호텔 방에서 노트북을 켜고 말순과 도경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약점, 불법 행위의 증거들, 그리고 복수 계획.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3년 동안 준비한 시간이 이제 빛을 발할 때가 온 것이다. 제이유는 도경의 전화를 받으며 침착하게 대답했다. 예상했던 전화였다. 말순과의 첫 미팅 이후 일주일이 지났고 그녀는 의도적으로 조금 뜸을 들였다. 조급해진 쪽에서 먼저 연락 올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네, 사실 비즈니스 이야기만으로는 아쉬워서요. 제이 씨에 대해 좀 더 알고 싶기도 하고. 도경의 목소리에서 설레는 기색이 느껴졌다. 제이유는 속으로 비웃었다. 3년 전 자신을 철저히 무시했던 그 남자가 이제는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니. 좋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한남동의 작은 프렌치 레스토랑은 어떠세요? 조용하고 음식도 괜찮은 곳이거든요. 제이유는 약속 장소를 메모하며 미소 지었다. 한남동의 고급 레스토랑. 도경이 그녀를 어떤 여자로 보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돈 많고 세련된 해외 거주 여성. 남자들이 선호하는 전형적인 타입이었다. 다음 날 저녁 제이유는 완벽하게 차려입고 레스토랑에 나타났다. 에르메스 원피스에 까르띠에 시계, 그리고 절제된 메이크업. 그녀의 등장에 레스토랑 안의 시선들이 집중되었다. 와,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도경은 그녀를 보자마자 감탄했다. 제이유는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자리에 앉았다. 과찬이세요. 도경 씨도 멋지게 차려입으셨네요. 실제로 도경은 고급 양복을 차려입고 나름대로 신경을 쓴 모습이었다. 하지만 제이유의 눈에는 여전히 3년 전 그 비겁한 남자로만 보였다. 우선 샴페인으로 시작할까요? 도경이 웨이터를 불러 고급 샴페인을 주문했다. 제이유는 그의 행동을 관찰하며 속으로 분석했다. 자신의 경제력을 과시하려고 하는군. 하지만 내가 훨씬 위라는 걸 보여줘야겠어. 도경 씨는 평소에 어떤 취미를 갖고 계세요? 골프를 즐기는 편입니다. 그리고 와인 수집도 좀 하고요. 제이 씨는요? 음악 감상이랑 독서를 좋아해요. 특히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경제 서적을 읽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죠. 도경의 눈이 반짝였다. 골프와 와인보다 훨씬 지적인 취미였다. 경제 서적이라니. 어떤 분야를 주로 읽으시나요? 투자 심리학이랑 행동경제학에 관심이 많아요. 사람들이 돈 앞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 심리를 이해하면 투자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제이유의 말에 도경은 감탄했다. 동시에 약간의 긴장감도 느껴졌다.
그녀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이 있는 여성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 사람들의 투자 심리는 어떻게 보세요? 재미있는 질문이네요. 제이유는 잠시 생각하는 척하며 말했다.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문화 때문에 단기 수익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집단 심리에 휩쓸리기 쉽고요. 그런 특성을 잘 이용하면 좋은 투자 기회가 될 수 있죠. 도경은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제이유의 말에 숨겨진 다른 의미는 알아채지 못했다. 식사가 진행되면서 분위기는 더욱 친밀해졌다. 도경은 점점 더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사실 제가 최근 들어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이전 결혼에 대해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이유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도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 여자는 저나 어머니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서 살더라고요. 제이유는 와인잔을 입에 댔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어떤 면에서요? 어머니께서 좀 엄격한 편이신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며느리로서 해야 할 일들을 거부하고 결국엔 도망가 버렸죠. 며느리로서 해야 할 일이라면 집안일도 그렇고 어머니를 모시는 것도 그렇고 당연한 것들이잖아요. 도경은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말했다. 제이유는 속으로 웃었다. 여전히 그는 자신의 잘못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더 외로우신 것 같아요. 이해해주는 사람이 필요하죠. 제이유는 동정적인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도경의 얼굴이 밝아졌다. 제이씨 같은 분이면 정말 좋겠어요. 독립적이면서도 가정적이고 무엇보다 지적이시니까요. 가정적이라고? 너희가 나를 어떻게 괴롭혔는지 기억도 안 나나 보네. 제이유는 속으로 비웃으며 겉으로는 수줍은 표정을 지었다. 도경 씨야말로 안정적이고 든든한 느낌이에요. 거짓말이었지만 도경은 그 말에 완전히 넘어갔다. 그는 제이유의 손을 살짝 잡으며 말했다. 우리 좀 더 자주 만나요. 비즈니스 관계를 떠나서 말이에요. 좋아요. 제이유는 손을 빼지 않으며 미소 지었다. 첫 번째 단계는 성공이었다. 그날 밤 제이유는 호텔로 돌아와 샤워를 하며 도경의 손길을 씻어냈다. 그의 손이 자신을 만진 것만으로도 구역질이 났다. 하지만 참아야 했다. 복수를 위해서는 다음 주부터 도경과의 만남이 잦아졌다. 미술관, 콘서트홀, 고급 레스토랑. 도경은 제이유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제이유는 그런 그에게 점점 마음을 열어가는 척했다. 어머니께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한 달 후 도경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제이유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벌써요? 너무 빠른 것 아닌가요? 그만큼 제이씨에 대한 제 마음이 진심이라는 뜻이에요. 도경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제이유는 잠시 망설이는 척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어머니께서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좋아하실 거예요. 제이씨 같은 분을 며느리로 두면 자랑스러워하실 테니까요. 며느리라고? 감히 또 그런 생각을? 제이유는 속으로 분노했지만 얼굴에는 수줍은 미소를 띄었다. 다음 날 말순과의 만남이 성사되었다. 이번에는 말순의 집에서였다. 3년 전 그녀가 지옥처럼 견뎌야 했던 바로 그 집. 어서 와요, 제이씨. 말순은 평생 그녀를 그렇게 반갑게 맞은 적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제이유는 돈 많은 투자자였고 잠재적 며느리였다. 정말 멋진 집이시네요. 제이유는 집안을 둘러보며 감탄했다. 모든 것이 3년 전과 똑같았다. 아니, 더 화려해진 것 같았다. 우리 도경이가 제이씨 이야기를 하도 많이 해서 궁금했어요. 말순은 제이유를 거실로 안내하며 말했다. 그 거실에서 유진은 수없이 많은 모욕을 당했었다. 저도 어머니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정말 대단한 분이시라고요. 뭘요? 그냥 아들 뒷바라지나 하는 평범한 어머니예요. 말순은 겸손한 척했지만 표정에는 우쭐함이 역력했다.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동안 제이유는 말순을 관찰했다.
여전히 도도하고 자기중심적인 모습. 하지만 돈 앞에서는 한없이 굽신거리는 모습도 변하지 않았다. 제이 씨는 앞으로 한국에서 계속 지내실 생각이세요? 투자가 잘 진행되면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제이유는 도경을 흘끔 보며 말을 흐렸다. 그리고 말순이 재촉했다. 좋은 인연이 있다면 정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말순의 얼굴이 환해졌다. 그녀는 이미 제이유를 며느리로 확정짓고 있었다. 우리 도경이도 좋은 사람이에요. 첫 번째 결혼에서는 잘못된 사람을 만났지만 이번에는 제이 씨 같은 분을 만났으니까 다를 거예요. 제이유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계획을 점검했다. 모든 것이 예상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이제 본격적인 2단계를 시작할 때였다. 그날 저녁 제이유는 도경에게 투자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정말요? 100억 모두? 도경의 목소리에 흥분이 배어 있었다. 네. 어머니와 도경 씨를 믿고 결정했어요. 고마워요, 제이 씨. 정말 고마워요. 도경은 감격한 듯 말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이것이 그들의 몰락의 시작이라는 것을. 제이유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다. 3년 전 절망 속에서 이 도시를 떠났던 그녀가 이제는 복수자로 돌아온 것이다. 게임의 시작이야. 그녀는 혼자 중얼거리며 냉정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부터가 진짜였다. 제이유는 100억 원 투자 계약서를 받아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말순과 도경은 환호했다. 이런 큰 투자를 단숨에 따낸 것은 처음이었다. 제이 씨 덕분에 우리 회사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겠어요. 말순은 신이 나서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계약서가 자신들의 무덤을 파는 삽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런데 제이 씨, 자금 입금은 언제 가능한가요? 도경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제이유는 잠시 생각하는 척하더니 대답했다. 우선 50억을 먼저 입금하고 나머지는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보면서 단계적으로 입금하는 게 어떨까요? 물론이죠. 그게 더 안전한 방법이에요. 말순이 동의했다. 사실 50억만 해도 그들에게는 거대한 금액이었다. 다음 날 제이유는 약속대로 50억을 입금했다. 하지만 이 돈의 출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제이유가 지난 3년간 해외에서 어떻게 이 돈을 마련했는지 그것은 철저한 비밀이었다. 입금 확인과 함께 본격적인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서초구의 재개발 예정 건물 매입이었다. 하지만 제이유는 단순히 투자자로만 머물지 않았다. 그녀는 프로젝트의 모든 과정에 깊숙이 개입하기 시작했다.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제이유의 질문에 말순은 당황했다. 그들의 회계 처리에는 여러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는데요. 혹시 세무 최적화를 위한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저희 해외 투자자들은 그런 부분에 민감해서요. 제이유의 말에 도경과 말순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그들은 실제로 여러 탈세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절세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경이 애매하게 대답했다. 제이유는 그 반응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들이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 그렇다면 관련 서류들을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투자자로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싶어서요. 제이유의 요청에 말순은 난색을 표했다. 그런 건 일반적으로 투자자에게 공개하지 않는데. 제가 일반적인 투자자가 아니잖아요. 100억이라는 큰 돈을 투자한 만큼 경영에도 어느 정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제이유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계약서의 한 조항을 가리켰다. 여기 보시면 투자자의 경영 참여권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말순과 도경은 계약서를 다시 살펴봤다. 정말로 그런 조항이 있었다. 당시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고 넘어갔던 부분이었다. 알겠습니다.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결국 말순이 항복했다. 100억을 포기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며칠 후 제이유는 그들의 회계 서류를 받아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서류들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불법 행위의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가공의 비용 처리, 허위 계약서, 그리고 무엇보다 도경 명의의 숨겨진 계좌들. 제이유는 이 모든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이제 2단계를 시작할 때가 됐군. 제이유는 혼자 중얼거리며 노트북을 켰다. 그녀의 다음 계획은 이 정보들을 적절한 기관에 흘리는 것이었다. 먼저 그녀는 국세청 익명신고 사이트에 접속했다. 그리고 말순의 부동산 투자그룹의 탈세 의혹을 상세히 신고했다.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였다.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화면에 뜬 메시지를 보며 제이유는 첫 번째 단계를 완료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녀는 더 확실한 방법을 원했다. 그래서 두 번째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도경과의 데이트 중 제이유는 교묘하게 그의 휴대폰에 접근했다. 그리고 몇 가지 중요한 정보를 빼냈다. 은행 계좌 정보, 비밀번호 힌트, 그리고 중요한 연락처들.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제이유는 자리를 뜨며 미소 지었다. 도경은 그녀가 자신의 폰을 조작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화장실에서 제이유는 빠르게 정보를 정리했다. 그리고 이 정보들을 이용한 세 번째 계획을 세웠다. 다음 주 도경의 회사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갑자기 주요 거래처들이 계약을 취소하기 시작한 것이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다들 우리와 거래하기를 꺼려해요. 도경은 어머니에게 걱정스럽게 말했다. 말순도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뭔가 우리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도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들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었다. 제이유가 의도적으로 퍼뜨린 소문들이었다. 탈세 의혹, 회계 조작 의혹, 그리고 투자자 기만 의혹까지. 도경아, 혹시 제이씨가? 말순이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말하려던 순간 도경의 휴대폰이 울렸다. 여보세요? 도경씨, 큰일 났어요.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나온다고 연락 왔어요. 회계사의 급박한 목소리가 들렸다. 도경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세무조사요? 갑자기 왜? 누군가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것 같아요. 그것도 아주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도경은 전화를 끊고 어머니를 바라봤다. 말순의 얼굴도 하얗게 질려 있었다. 어떻게 하지? 우리가 한 일들이. 일단 침착하자. 증거를 숨기고 변명을 준비해야 해. 하지만 이미 늦었다. 제이유는 모든 증거를 미리 복사해 두었고 국세청은 이미 그 자료들을 바탕으로 조사를 시작한 상태였다. 그날 저녁 제이유는 도경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제이씨, 혹시 시간 되세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도경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무슨 일인가요? 목소리가 좋지 않네요. 잠깐 세무조사 관련해서 투자자로서 알아두셔야 할 것들이 있어서요. 제이유는 속으로 웃었다. 이제 그들이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한 것이다. 알겠어요. 내일 사무실에서 만나요. 다음 날 말순과 도경은 제이유 앞에서 완전히 굽신거리는 모습을 보였다. 3년 전 그들이 유진을 대했던 모습과는 정반대였다. 제이씨,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어요. 말순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제이유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쾌감을 느꼈다. 세무조사가 투자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혹시 문제가 있다면 투자금을 회수하셔야 하나요? 도경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제이유는 잠시 생각하는 척하더니 대답했다. 아직은 지켜보겠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나빠지면. 그녀는 말을 흐렸다. 그 말만으로도 도경과 말순은 충분히 위축되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겠습니다. 제이씨만 믿어주세요. 말순의 애원하는 목소리를 들으며 제이유는 마음속으로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그날 밤 제이유는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3년 전을 떠올렸다. 이 집에서 그녀가 당했던 모든 굴욕들, 그리고 아무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았던 그 절망적인 시간들. 이제 너희가 그 절망을 느껴봐. 그녀는 중얼거리며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였다. 제이유는 서울 시내 한 호텔의 컨퍼런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들과 투자업계 관계자들이 궁금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갑작스럽게 열린 기자회견이었지만 제이유라는 이름의 화제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말순과 도경도 앞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제이유가 투자 확대에 대한 발표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세무조사 이후 며칠간 제이유는 그들을 안심시키는 말들을 해왔기 때문이다. 우선 제 소개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제이유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그녀의 손에는 두꺼운 파일이 들려 있었다. 제 이름은 제이유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난 3년간 사용한 이름이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말순과 도경을 바라봤다. 두 사람의 얼굴에 불안한 기색이 스쳤다. 제 본명은 김유진입니다. 컨퍼런스룸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기자들은 그 이름이 왜 중요한지 알지 못했지만 말순과 도경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김유진. 3년 전 실종된 것으로 알려진 바로 그 여자입니다. 제이유는 천천히 말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저는 죽지도 도망가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 앉아있는 두 사람, 말순 씨와 도경 씨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잠시 사라졌을 뿐입니다. 도경이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제이유가 손을 들어 제지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앉아 계세요, 도경 씨. 그녀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권위가 담겨 있었다. 도경은 떨리는 다리로 다시 앉을 수밖에 없었다. 3년 전 저는 도경 씨와 결혼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며. 하지만 현실은 지옥이었습니다. 제이유는 파일에서 첫 번째 서류를 꺼냈다. 그것은 그녀가 1년간 써온 일기장이었다. 매일 새벽 5시에 강제로 깨워져 집안일을 해야 했고 시어머니의 모든 요구에 절대 복종해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폭언과 모욕이 따라왔죠. 그녀는 일기의 몇 부분을 읽어주기 시작했다. 3월 15일. 오늘 시어머니가 국이 짜다고 하시며 그릇을 던지셨다. 조각이 이마에 맞아 피가 났지만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해야 했다. 기자들이 받아쓰기 시작했다. 말순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다. 4월 2일. 도경이 출장 간 사이 시어머니가 내 옷들을 모두 버리셨다. 너무 화려하다는 이유로. 이제 검은색과 회색 옷만 입을 수 있다. 제이유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5월 10일. 친정 부모님 기일인데 성묘를 가지 못하게 하셨다. 시집온 여자가 친정을 그리워하면 안 된다고 하시며. 도경이 고개를 숙였다. 그는 그 모든 일들을 알고 있었지만 방관했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제 남편이었던 도경 씨는 단 한 번도 저를 보호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니 편을 들며 저에게 더 잘하라고 강요했죠. 제이유는 두 번째 파일을 꺼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순히 과거의 상처를 폭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녀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다. 지난 3년간 저는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그들의 불법 행위를 파헤치고 증거를 수집하고 그들이 저에게 했던 것처럼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제이유는 세 번째 파일을 들어보였다. 이 파일에는 말순 씨와 도경 씨의 탈세 증거들이 담겨 있습니다. 가공의 비용 처리, 허위 계약서 작성, 그리고 해외 비자금 계좌 운영까지.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다. 또한 투자자들을 상대로 한 사기 행위의 증거들도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프로젝트로 투자금을 유치하고 그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내역들까지 모두 말입니다. 말순이 갑자기 일어나 소리쳤다. 거짓말이야. 증거라는 게 뭐야? 제이유는 차분하게 미소 지으며 네 번째 파일을 꺼냈다. 이 파일에는 도경 씨의 개인 계좌 거래 내역이 들어 있습니다. 회사 돈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증거들이죠. 도경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다. 어떻게? 그건 어떻게 알았어? 궁금하세요? 아주 간단했어요. 도경 씨가 저와 데이트할 때 휴대폰을 잠깐 빌려줬거든요. 제이유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사랑에 빠진 남자는 정말 무방비하더군요. 자신이 과거에 괴롭혔던 여자와 데이트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로 말이에요. 이때 컨퍼런스룸 뒤쪽 문이 열리며 수십 명의 수사관들이 들어왔다.
검찰 특별수사부입니다. 말순 씨, 박도경 씨, 긴급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말순이 비명을 질렀다. 뭐야? 이게 뭐야? 수사관들이 그들에게 다가가자 도경이 제2유를 향해 소리쳤다. 유진아,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우리도 잘못했지만. 제2유는 천천히 일어나 도경에게 다가갔다. 잘못했다고요? 3년 전에 그 말을 했어야죠. 그녀는 도경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들이 저를 김유진이라는 사람으로 죽였어요. 그래서 저는 제2유로 태어났고 오늘 그 복수를 완성하는 거예요.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들렸다. 말순은 계속 소리를 지르며 저항했지만 소용없었다. 유진아, 유진아, 이건 너무해. 우리가 그렇게까지 나쁘게 했나? 말순의 절규에 제2유는 차가운 표정으로 대답했다. 나쁘게 했나요? 저는 그때 당신에게 매일 죽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쁘게 안 했다고요? 기자들은 계속해서 사진을 찍고 있었고 전국의 뉴스에서 이 사건이 생중계되기 시작했다. 수사관들이 말순과 도경을 끌고 나가려 할 때 제2유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아, 그리고 투자금 100억은 다시 회수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럴 권리가 있으니까요. 말순의 마지막 비명이 컨퍼런스룸에 울려 퍼졌다. 유진아, 유진아. 문이 닫히고 컨퍼런스룸은 조용해졌다. 제2유는 남은 기자들을 향해 마지막 말을 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악녀가 아닙니다. 단지 살아남은 여자일 뿐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말했다. 그리고 앞으로 저와 같은 피해를 당하는 여성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가정폭력과 시집살이라는 이름의 학대는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제2유는 혼자 컨퍼런스룸에 남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의 풍경을 바라보며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3년 동안 준비한 복수가 마침내 완성된 것이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마음에는 기쁨보다는 공허함이 더 컸다. 이제 정말 끝인가? 그녀는 혼자 중얼거리며 가방을 챙겼다. 복수는 끝났지만 제2유로서의 새로운 삶은 이제 시작이었다. 그날 저녁 뉴스는 온통 이 사건으로 도배되었다. 재벌가 며느리의 완벽한 복수, 3년간 준비한 치밀한 계획, 현대판 복수극이라는 제목들이 뉴스를 장식했다. 하지만 제2유는 그 어떤 뉴스도 보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이제 다른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다. 판사의 선고가 떨어지자 법정은 조용해졌다. 도경은 고개를 숙인 채 손목에 채워진 수갑을 바라봤다. 변호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너무나 확실했다. 탈세 20억, 투자 사기 50억, 그리고 횡령 10억. 총 80억 원 규모의 범죄였다. 아들아. 방청석에서 말순의 목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그녀 역시 휠체어에 앉은 채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기자회견 당일 받은 충격으로 뇌졸중이 와서 쓰러진 후 한 달째 병원 신세를 지고 있었다. 어머니. 도경은 어머니를 바라봤지만 말순은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간병인이 서둘러 그녀를 법정 밖으로 데려갔다. 법정을 나서며 도경은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받았다. 무수한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도경 씨, 김유진 씨에게 할 말은 없나요? 후회하고 있습니까? 투자자들에게 사과하실 생각은요? 기자들의 질문은 계속되었지만 도경의 입은 열리지 않았다. 그는 단지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몸을 맡길 뿐이었다. 그날 저녁 말순과 도경이 살던 강남의 저택에는 법원 집행관들이 나타났다. 압류 딱지가 대문에 붙었고 집안의 모든 물건들이 목록으로 작성되었다. 이 집도 경매에 넘어가는 거죠? 부동산 중개업자가 집행관에게 물었다. 집행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채권자들이 워낙 많아서 아마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나갈 것 같습니다. 그 저택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고급 호텔의 펜트하우스에서 제2유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부동산 경매 공고가 들려 있었다. 말순 씨네 집이 경매에 나왔네요. 제2유는 혼자 중얼거렸다. 감정의 동요는 없었다.
그저 하나의 정보로 받아들일 뿐이었다. 전화벨이 울렸다. 변호사로부터였다. 제이유 씨, 투자금 회수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어떤 소식인가요? 말순 씨 명의의 부동산들이 모두 압류되면서 투자금 대부분을 회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전액은 아니지만 70%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제이유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혹시 말순 씨 상태는 들으셨나요? 변호사의 목소리에 조심스러움이 섞여 있었다. 어떤 상태요? 뇌졸중이 심해서 의사들이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하더군요. 하반신 마비에 언어장애까지 온 상태라고. 제이유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녀가 원했던 복수는 그들이 감옥에 가는 것이었지 병원에 누워있는 것이 아니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제이유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다. 복수는 완성되었지만 그 결과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다. 며칠 후 제이유는 말순이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았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말순의 모습은 초라했다. 한때 그토록 도도하고 거만했던 여자가 이제는 기계에 의존해 겨우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다. 면회 오신 분이세요? 간병인이 제이유에게 다가왔다. 네. 잠깐 보고 가려고요. 환자분이 의식은 있으시지만 말씀은 거의 못하세요. 그래도 사람은 알아보시는 것 같아요. 제이유는 고개를 끄덕이고 중환자실로 들어갔다. 말순은 제이유를 보자 눈을 크게 뜨며 무언가 말하려고 했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말순 씨. 제이유는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다. 제가 왜 왔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제이유는 그 모습을 담담하게 바라봤다. 복수는 끝났어요. 당신들이 저에게 했던 일의 대가를 치르게 된 거죠. 말순이 고개를 천천히 좌우로 흔들었다. 사과하고 싶다는 뜻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인지 알 수 없었다. 3년 전 제가 이 집을 떠날 때 당신은 저를 도망간 여자라고 했었죠. 하지만 저는 도망간 게 아니라 준비하러 간 거였어요. 제이유는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다. 이제 모든 게 끝났으니까 더 이상 당신들을 미워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과거가 된 거죠. 그녀는 돌아서서 말순을 마지막으로 바라봤다. 안녕히 계세요, 말순 씨. 병원을 나서며 제이유는 시원한 바람을 느꼈다.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기분이었다. 그날 저녁 구치소에 있는 도경에게 한 통의 편지가 전달되었다. 보낸 사람은 제이유였다. 도경 씨에게 복수는 끝났습니다. 당신이 감옥에 있는 동안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3년 전 당신이 저를 보호해주지 않았던 것을 이제 이해해요. 당신도 어머니의 피해자였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의 잘못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당신은 선택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 편을 들 것인지 아내를 보호할 것인지. 당신은 쉬운 길을 택했고 저는 지옥을 견뎌야 했습니다. 이제 당신도 그 대가를 치르고 있으니 우리는 서로 빚진 게 없어졌어요. 행복하지는 못하더라도 후회는 하며 사세요. 김유진이 아닌 제이유가. 편지를 읽은 도경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만약 3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과연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답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제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다음 날 말순과 도경의 저택 경매가 시작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대부분은 구경꾼들이었다. 실제 입찰자는 몇 명 되지 않았다. 시가 30억 원짜리 집이 15억에 낙찰되었네요. 부동산 중개업자가 혀를 찼다. 반값에 떨어진 것이었다. 그 경매장 뒤편에서 제이유는 모든 과정을 지켜봤다. 한때 자신에게 지옥 같았던 그 집이 이제는 타인의 손으로 넘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해방감도 슬픔도 아닌 어떤 공허함이었다. 경매가 끝나고 제이유는 그 집 앞에 한 번 더 서보고 싶었다. 마지막으로 저녁 무렵 이미 비어있는 저택 앞에 선 제이유는 3년 전의 기억들을 떠올렸다. 이 대문을 처음 통과했을 때의 설렘,
그리고 마지막에 이 문을 나섰을 때의 절망감. 정말 끝났구나. 그녀는 혼자 중얼거리며 돌아섰다. 이제 정말로 김유진으로서의 모든 기억을 묻을 때가 되었다. 한 달 후 말수는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대부분은 호기심 때문이었다. 진심으로 애도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도경은 일시 외출로 어머니의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었다. 수갑을 찬 채로 어머니 관 앞에 선 도경은 그제야 모든 것을 잃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였다. 어머니도 집도 회사도 그리고 자유도. 장례식장 뒤편에서 제이유는 그 모습을 지켜봤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선글라스를 쓴 채로. 아무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마지막 인사를 마치고 돌아서는 도경의 뒷모습을 보며 제이유는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했다. 이제 정말 안녕이야, 과거의 내 삶아. 그날 저녁 제이유는 인천공항으로 향했다. 그녀의 다음 목적지는 뉴욕이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인천공항 비즈니스 클래스 카운터에서 직원이 제이유의 여권을 받아들었다. 여권에는 제이유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이제 이것이 그녀의 진짜 이름이었다. 뉴욕까지 가시는군요. 비즈니스 목적이신가요? 새로운 시작이요. 제이유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직원은 그 의미를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저 친절하게 미소로 응답했다. 출국 대기실에서 제이유는 마지막으로 한국의 뉴스를 확인했다. 여전히 그녀의 복수극에 대한 기사들이 나오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것들은 그녀에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탑승 시작하겠습니다. 안내방송이 들렸다. 제이유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다. 그 가방에는 새로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물건들만 들어있었다. 과거의 무게는 모두 한국에 두고 갈 작정이었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서울의 야경이 창밖으로 펼쳐졌다. 제이유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지난 3년간의 여정을 되돌아봤다. 복수는 완성되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녀도 변했다. 더 이상 순진하고 착한 김유진이 아니었다. 차갑고 계산적인 제이유가 되어 있었다. 이게 내가 원했던 결과일까?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그녀는 생각했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그 이후의 삶은 예상보다 공허했다. 12시간 후 뉴욕 JFK 공항. 웰컴 투 뉴요크. 입국 심사관의 인사를 받으며 제이유는 미국 땅을 밟았다. 완전히 새로운 나라,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녀가 미리 준비해둔 맨해튼의 아파트는 센트럴파크가 내려다 보이는 고급 주택이었다. 3년간의 투자와 복수 과정에서 벌어들인 수익으로 마련한 곳이었다. 정말 아름다운 뷰네요. 부동산 중개인이 감탄했다. 제이유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약서에 사인했다. 당분간 이곳에서 지낼 예정입니다. 새 집에서의 첫날 밤, 제이유는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대형 창문 앞에 서서 뉴욕의 야경을 바라봤다. 서울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다. 그녀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다. 한국의 변호사로부터였다. 도경 씨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제이유는 메시지를 읽고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더 이상 그런 소식들이 그녀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다. 다음 날부터 제이유는 뉴욕에서의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다. 월스트리트의 한 투자회사에서 일자리를 구했다. 그녀의 경력과 실력은 충분히 인정받을 만했다. 미즈 유, 정말 인상적인 포트폴리오네요. 면접관이 그녀의 이력서를 보며 감탄했다. 홍콩에서의 투자 경험이 특히 흥미롭습니다. 어떤 분야에 가장 관심이 있으신가요? 신기술 투자요. 특히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는 AI 기술에 관심이 많습니다. 제이유의 대답에 면접관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날 바로 합격 통보를 받았다. 새로운 직장에서 제이유는 빠르게 자리를 잡았다. 뛰어난 분석력과 냉정한 판단력으로 동료들의 인정을 받았다. 하지만 개인적인 관계는 의도적으로 피했다. 제이, 오늘 저녁에 팀 회식이 있는데 함께 가실래요? 동료의 제안에 제이유는 정중하게 거절했다. 죄송해요. 다른 약속이 있어서.
사실 다른 약속은 없었다. 그녀는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을 선호했다.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것이 두려웠다. 6개월이 지나고 제이유는 뉴욕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다. 일은 순조로웠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었다. 하지만 마음의 평화는 찾지 못했다. 어느 날 저녁 센트럴파크를 산책하던 제이유는 벤치에서 책을 읽고 있는 노인을 만났다. 그 노인은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제이유가 인사하자 노인이 고개를 들며 미소짓했다. 안녕하세요. 자주 뵙네요. 저는 헨리라고 합니다. 제이입니다. 무엇을 읽고 계세요? 제이유가 물어보자 헨리는 책 표지를 보여줬다. 철학책이었다. 용서에 관한 책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용서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더군요. 제이유는 그 말에 뜨끔했다. 용서. 그것은 그녀가 가장 하고 싶지 않은 것이었다. 용서가 왜 중요한가요? 용서하지 않으면 과거에 갇히게 되거든요. 미움과 원망은 결국 자신을 갉아먹어요. 헨리의 말에 제이유는 할 말을 잃었다. 정확히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는 말 같았다. 전 아직 용서할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에요.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날 밤 제이유는 헨리의 말을 계속 생각했다. 정말로 자신이 과거에 갇혀 있는 것일까? 1년이 지났다. 제이유는 뉴욕에서 성공적인 커리어우먼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여전히 외로웠다. 친구도 연인도 없었다. 모든 관계를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한국의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프로젝트였다. 제이유는 그 프로젝트의 담당자로 지정되었다. 한국 시장을 잘 아시니까 적임자세요. 상사의 말에 제이유는 복잡한 기분이었다. 1년 만에 다시 한국과 연결되는 일이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제이유는 여러 한국 기업들과 화상회의를 했다. 그 과정에서 우연히 옛 소식들을 듣게 되었다. 도경은 항소심에서 형량이 5년으로 줄어들었다고 했다. 그리고 감옥에서 모범수로 생활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다. 그 사람이 요즘 감옥에서 상담 봉사를 하고 있다던데요.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이라고. 한국 파트너의 말에 제이유는 놀랐다. 도경이 변화했다는 것일까? 그날 밤 제이유는 오랜만에 한국의 뉴스 사이트를 검색해봤다. 그리고 놀라운 기사를 발견했다. 전 재벌가 며느리 시집살이 가해자, 감옥에서 새로운 살. 가정폭력 예방 캠페인 참여. 기사에는 도경이 감옥에서 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받고 다른 수감자들에게도 강의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저는 제 아내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 죄책감으로 매일 괴로워하고 있지만 이제는 같은 실수를 하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도경의 인터뷰 내용이었다. 제이유는 그 글을 읽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다음 날 제이유는 헨리를 다시 만났다. 헨리, 만약 당신을 괴롭힌 사람이 진짜로 변했다면 그래도 용서해야 할까요? 헨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에요. 자신을 위한 거죠. 상대방이 변했든 안 변했든 용서는 당신이 자유로워지기 위해 필요한 일이에요. 제이유는 그 말을 곱씹어봤다. 정말로 자신이 자유로워지려면 용서해야 하는 것일까? 2년이 지났다. 제이유는 여전히 뉴욕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의 평화는 여전히 찾지 못했다. 어느 날 그녀는 결심했다.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휴가를 좀 내고 싶습니다. 상사에게 말하자 그는 쾌히 승낙했다. 한국에 볼 일이 있으신가요? 네. 정리해야 할 일이 있어서요. 인천공항 도착. 3년 만에 밟는 한국 땅이었다.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익숙했다. 제이유는 우선 말순의 묘소를 찾았다. 작은 공원 묘지에 있는 단촐한 비석. 생전의 화려함과는 대조적이었다. 안녕하세요, 말순 씨. 비석 앞에 선 제이유는 조용히 말했다. 용서하러 왔어요. 당신을, 그리고 저 자신을. 그녀는 비석 앞에 꽃을 놓고 한참 동안 서 있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했다. 이제 정말 놓아줄게요. 당신도 그 시간도 그 아픔도. 다음 날 제이유는 도경이 수감되어 있는 교도소를 찾았다. 면회 신청을 내고 기다리는 동안 그녀의 가슴은 빠르게 뛰었다. 제이씨. 면회실에 나타난 도경은 많이 달라져 있었다. 살이 빠져 있었고 눈빛이 차분해져 있었다. 유진이구나. 도경은 제이유를 알아보며 조용히 말했다. 안녕하세요, 도경씨. 왜 왔어? 작별 인사를 하러 왔어요. 제이유는 차분하게 말했다. 유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경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때 내가 너를 보호했어야 했는데. 너무 비겁했어. 알아요. 제이유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저도 당신도 각자의 길을 가고 있으니까. 유진아. 도경씨, 감옥에서 상담 봉사를 한다는 소식 들었어요. 제이유가 화제를 바꾸자 도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저지른 잘못을 조금이라도 갚으려고. 다른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고 있어. 좋은 일이에요. 제이유는 진심으로 말했다. 도경씨, 저는 이제 정말로 떠날 거예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르고. 어디로? 새로운 삶을 살러요. 복수도 끝났고 이제는 진짜 행복을 찾으러 가려고요. 도경은 한참 동안 제이유를 바라봤다. 행복해져, 유진아. 너는 그럴 자격이 있어. 당신도요, 도경씨. 진짜로 변했다면 언젠가는 새로운 기회가 올 거예요. 면회 시간이 끝나갈 무렵 제이유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도경씨, 저는 이제 당신을 용서해요. 저를 위해서요. 도경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고마워, 유진아. 교도소를 나서며 제이유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기분이었다. 인천공항 출국 게이트. 다시 한번 한국을 떠나는 제이유. 하지만 이번에는 복수가 아닌 진정한 새 시작을 위해서였다. 탑승하겠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제이유는 창밖에 서울을 바라봤다. 이제는 미움도 분노도 없었다. 그저 하나의 추억일 뿐이었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제이유는 혼자 중얼거렸다. 나는 악녀가 아니야. 그저 살아남은 여자일 뿐이지.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날아갔다. 이번에는 진정한 자유를 찾기 위해. 창밖으로 지는 석양이 보였다. 아름다운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제이유는 그 노을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복수의 시간은 끝났다. 이제는 용서와 새로운 시작의 시간이었다. 화면이 서서히 노을 속으로 사라져갔다. 그리고 암전되었다.